안녕하세요. 찰리브라입니다. 언제 우크라이나 사태가 부정적인 방향으로 발발될지 아니면 급작스러운 미국 연준의 금리 인상이 시작될지 이 두 가지 변수가 작용해서 시장의 불안정성이 지금 지속적으로 계속 연이어 있는데 큰 방향성 흐름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투자하고 계신 코인에서 분명히 승리를 하실 거고 큰 수익을 가져가실 거예요. 제가 오늘 영상에서도 좀 이제 방향성에 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저는 항상 이제 매크로적인 관점을 많이 보려고 해요. 뭐 여러분들도 이미 아시겠지만 그래서 첫 번째 뭐냐면 여기 파운더리라고 이거는 디지털 커런시 그룹의 자회사 중에 하나죠. 코인데스크나 아니면 그레이스켈 자산 운용사가 있는데 어쨌든 요 근래에 좀 비중을 많이 주고 베리 실버트가 집중을 많이 하는 거는 파운더리인데 어저께 이제 뭐라고 이 사진이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24시간 기준에서 파운더리가 전 세계 마이닝 풀에서 1위를 차지했다. 23.23%로. 그래서 제가 어저께 이제 이것에 관해서 좀 조사를 많이 해봤어요. 이게 사실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코인들하고도 밀접하게 관련이 있기 때문에 제 설명을 한번 들어보세요. 자, 미국이 일단 파운더리 기준에서 23.3%. 와, 진짜 많이 올라간 거예요. 이 정도 비중이면. 자, 그리고 풀린이 13.8%. 예, 2위. 자, 이것도 중국이에요. 근데 여기 F2 풀이라고 있죠. 이것도 11.6% 중국이에요. 여기서 일단 2위 자리하고 3위 자리만 해도 일단 미국을 넘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안트풀 11.1%. 자, 이것도 중국이고 바이낸스 풀 중국, 비아 BTC 중국, BTC 닷컴도 9.5% 마찬가지로 다 전체가 중국이에요. 근데 이게 뭐가 중요하냐면 마이닝 풀에 관해서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되거든요. 마이닝 풀이란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암호화폐를 채굴하기 위해서 여러 대의 채굴기를 연결하여 마치 한 대의 슈퍼컴퓨터처럼 작동하도록 만든 네트워크를 말한다. 채굴풀 또는 채굴 조합의 일종이다. 자, 이것만 보셔도 아시죠? 중국이 이 시장에서 빠져나간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노리는 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풀린 같은 경우는 여기 보면, 베이징이에요. 본사가 베이징. 그리고 F2 풀은, 여기 나와 있는 거대로 중국인이, 이분이죠. 중국인이 주인장이고, 자, 엄청나게 오래전에 생성됐네요. 2013년 5월 5일 베이징에서 오픈됐고, 그리고 여기 엔트풀 같은 경우는 비트메인이 초반에 이제 만들어낸 건데, 지금 현재는 이제 분사돼서 따로 움직이거든요. 현재 상황이. 그래서 어쨌건 비트메인이 만들어냈었던 거고, 뭐 채굴기 중에 가장 고성능 채굴기를 만들어내는 데죠. 비트메인이. 그리고 비아 BTC도 마찬가지로 비트메인에 투자를 받았었어요. 채굴 업체. 근데 제가 여태까지 설명을 이제 뭘 말씀드리려고 했냐면 해외로 이주한, 해외로 간 중국 채굴자들은 그 분들이 이제 뭐 비트코인을 채굴하면 과연 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은 어디로 갔냐는 거죠. 이게 과연 미국을 위해서 채굴을 했냐, 아니면 중국을 위해서 채굴을 했냐. 자, 이거는 뭐, 뻔할 뻔짜고, 그리고 거기서 그곳에서 이제 만약에 채굴을 한다면 전기는 누굴 걸 사용하냐. 지금 뭐 우크라이나 분쟁 때문에 에너지 가격이 고공행진을 지속적으로 하고 작년 한 해 동안도 에너지 가격이 고공행진하는 동안에 과연 전기는 누굴 걸 사용했냐는 거죠. 중국이. 요 관점을 보시면 돼요. 그래서 중국에서 공식적으로 뭐 밴 시켰다. 그럼 과연 모든 비트코인과 이더리움과 채굴한 코인들은 과연 다 어디로 갔을까? 어떤 국가를 위해서 그게 세이빙이 됐을까? 라는 생각을 한번 전 물음표를 한번 던져봤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설명하고 싶은 게 뭐냐면, 여기 이제 거대 채굴풀 중에 하나가 있어요. 근데 그러니까 이더리움 채굴풀을 제가 뒤져봤는데, 저기 나와 있는 채굴풀 중에 이제 한 곳인데, 여기 이제 뭐 채산성이나 이런 거에 관해 나온 거거든요. 근데 뭐 시간당 뭐 얼마 정도다, 뭐 하루에 얼마다 이런 건데, 여기 보면 이노 A11이라고 여기 나와 있고, 나머지는 뭐 GPU 나와 있고, 이노 A10 프로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신형 채굴기가 있고 구형 채굴기가 있고 GPU 채굴기로 나눠져요. 근데 지금 우리가 이제 많이 2022년에 많이 포커스를 맞춰서 좀 핵심으로 많이 바라보는 게, 이더리움이 이제 포에서 포스로 전환 시에
채굴자들은 어떤 결정을 내릴 거냐, 이더리움은 향후 어떤 방향성을 갈 거냐, 뭐 이런 거에 관해서 이제 많이 궁금해들 하실 거예요. 근데 이 채굴기도 이제 두 가지로 나누거든요. 그러니까 고성능이 아닌 거는 GPU고, 이더리움을 채굴하기 위해서 고성능으로 개발된 게 A식 채굴기예요. 그러니까 비트코인만 A식 채굴기가 있는 게 아니라 이더리움도 마찬가지로 A식 채굴기가 있는데, 전체 100으로 봤을 때 A식 채굴기가 차지하는 비중이 전체 채굴 중에 40%를 차지하고, GPU가, 자, 그래픽 카드가 60%예요. 근데 웃긴 게 뭐냐면 A식 채굴기가 40% 비중인데, 여기 보면 이더리움과 이더리움 클래식만 채굴할 수 있어요. 이 얘기는 뭐냐? 향후에 포우에서 포스로 만약에 전향되는 시점이 오면 이더리움 채굴자들이 어떻게 할 거냐? 이더리움 클래식을 채굴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결국에는. 왜냐면 난이도 폭탄이 증가해서, 결국에는 이 시점이 넘어가면 난이도 폭탄이 증가해서 이더리움을 더 이상 채굴해도, 포스로 전향돼서 채굴해도 거기서 채산성이 안 나와요. 그러면 그들의 선택은, 마지막 선택은 이더리움 클래식 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당위성이 나와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게, GPU 채굴할 수 있는 게 60% 중에, 만약에 그때 이더리움 해시 값이 많이 올라가면서 가격이 받쳐주면 그래픽 카드 채굴자들도 이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중요한 건 GPU로 채굴할 수 있는 게 이더리움 클래식뿐만 아니라 다른 코인들도 채굴할 수 있는 건 맞아요. 제가 그거는 번외적인 설명을 이제 나중에 향후에 드려볼게요. 그래서 현재 뭐 그렇다, 지금 상황을 그대로 이제 전 말씀드리는 거고, 이노실로콘도 마찬가지로, 지금 뭐 이거 A11 프로가 뭐 작년 12월 1일 날 출시가 됐다는데, 이것도 중국 우한에서, 본사에 둔 칩 제조사 이노실로콘에서 이거를 제조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비트메인이 됐건 뭐 아니면 이더리움 채굴에 관해서도 중국이 뭐 다른 어떤 나라들보다 앞장서서 움직이는 건 사실이에요. 그거는 뭐 기정사실이니까 올림픽에서 말도 안 되는, 저는 안 봐요. 저는 어차피 결론 난 건데 뭘 그걸 보면서 뭐 열받는다 이런 걸 뭘 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어쨌든 현실이 그냥, 저는 그냥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고, 여기 나와 있는 거대로 A11 프로 같은 경우 가장 고성능인데, 이것 같은 경우도 이더리움하고 이더리움 클래식밖에 채굴을 못해요. 제가 뭘 말씀드리려고 하는지는 아마 아실 거예요. 그리고 이더리움, 그러니까 A식 채굴기는 이더리움 그 해시, 이더리움 알고리즘은 만약에 난이도 폭탄이 떨어지면 이더리움 클래식밖에 채굴을 못한다. 이것만 알아두시면 돼요. 그래서 그들의 방향성이 과연 어디로 갈지. 베리 실버트가 생각이 없는 사람이,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런 분들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뭐 무슨 개발을 하냐, 해킹 3번이나 당했는데 이 코인 망한다.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뭐 비케가 됐건 아니면 베이직 어텐션이 됐건 체인링크가 됐건, 여기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가격적인 퍼포먼스에서 2021년도 한 해 동안 좀 많이, 그나마 좀 많이 움직였던 게, 제가 생각했을 때는 디센트럴 랜드, 디센트럴 랜드밖에 없었다고 생각하거든요. 뭐 솔라나는 가격이 많이 올라간 이후에 여기 올라갔으니까 그렇게 봤었을 때는 나머지 코인 뭐 옛날 코인이니까 죽었다라고 보신 분이 있겠지만, 제가 이거 오늘은 이더리움 클래식에 관한 하나만 설명드렸는데, 나머지 코인들도 이제 제가 발견하는 게 있으면 매크로 관점으로 메커니즘적으로 제가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뭐 익명성의 한 해가 된다는 얘기가 뭐 작년 한 해 초반에 얘기를 해서 많은 분들이 사셔가지고 지금까지 아마 실망들을 되게 많이 하셨을 텐데, 이런 코인들이 현실 뭐 어떤 그 현물 경제하고 연결해서 움직이기 시작하면 다른 어떤 코인들보다 좀 부각될 확률이 높은 게 사실은 뭐 호라이젠이라든가 지캐시예요. 그렇게 좀 폭넓은 관점으로 보시면 되고, 포스하고 이제 직접적으로 이제 넘어가면서, 이더리움이 포스하고 이제 직접적으로 그쪽으로 넘어가면서 파일 코인도 많이 부각이 될 거예요. 이미 아시겠지만, 자, 그래서 확정성 측면에서는 파일 코인도 반드시 필요한 요소니까, 자, 뭐 나머지 코인은 다음에 이제 설명드릴 거고, 그리고 제가 이제 긍정적이게 계속 시장을 바라보는 이유가 왜 그러냐면, 인플레이션이 올라가는 거에 관해서 지금 돈을 많이 풀었기 때문이라고 말을 하는데, 사실은 인프라 공급망이 회복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얘기를 여러분들 많이 요즘에 보셨을 거예요. 엔데믹이란 얘기를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게 뭐냐면
풍토병이란 얘기예요. 풍토병. 예. 그러니까 지금 코비드19를 오미크론이 됐건 뭐가 됐건 풍토병으로 취급할 거야. 그래서 마스크를 해제한다. 뭐 아니면 전 세계 각국은 관광객들한테 주사를 맞은 사람들한테는 계속 오픈한다는 걸 여러분들 아마 보셨을 거예요. 다들 느끼실 거예요. 뭐 호주부터 해가지고 미국도 어떤 주 같은 경우는 지금 마스크 해제한다. 사람들 오픈시켜주고 이런 게 점진적으로 계속 이제 봄부터 해가지고 여름 쪽으로 넘어가고 연말 쪽으로 가면서 인프라 공급망이 회복이 되면 이 인플레이션은 자연적으로 감소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미국 같은 경우는 3월을 기점으로 해서 풍토병으로 전형한다는 얘기가 있고 한국은 3월을 넘어서 4월 달부터 풍토병으로 전향한다는 얘기가 있어. 이 시기는 이들이 정하겠죠. 근데 풍토병은 결국에 오픈할 거란 얘기고 오픈하면 인프라 공급망은 회복되면서 자연적으로 인플레이션은 사그러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뭐 골드만삭스, JP모건은 뭐 0.25%를 7번의 금리 인상을 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제가 봤을 땐 그건 너무 과도하게 지금 시장을 본인들 위주로 엘리트 금융 세력 위주로 핸들링해서 개미들 엿먹이려고 지금 하는 것 같고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차라리 여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시장 관점을 바라보시는 게 어떨까라고 제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저께 채권 매입에 관해서 저한테 이제 물어보시는 채권 매입이 뭐냐면 채권 매입을 3월 9일 날까지 해요. 채권 매입을 한다는 얘기는 양적 완화를 한다는 얘기예요. 지금도 금리 인상한다는 얘기는 하는데 사실 지금도 알고 보면 양적 완화를 지속적으로 계속 하고 있어요. 2월 15일 날, 2월 17일 날 계속 하고 있어요. 3월 3일 날, 3월 8일 날. 그런 관점으로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어저께 이제 뭐 저한테 이제 질문을 해주시는데 뭐 예전에도 그렇고 이거는 뭐 시간이 흘러도 변함이 없는 것 같아요. 찰리님은 이더리움이 비트코인을 추월해서 대장 코인이 될 수 있다고 보시나요? 이 코인이 언제나 너무 비트코인에 의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게 지겹네요. 제가 직접 확인한 건 아니지만 비트코인보다 기술력 좋은 코인들도 많고 실생활에 활용 가능한 코인도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맞는 말씀이세요. 정확히 좋지도 않아 보이는데 원조 코인이라고 비트코인에 의해 너무 휘둘리는 게 이해가 안 가네요 라고 말씀하시는데 비트코인은 상징성이에요. 상징성. 상징적인 그러니까 블록체인의 시조세라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을 여기서 죽인다면 나머지 알트코인들도 기술력이 아무리 좋다고 그래도 살아남을 수 없어요. 그런 의미의 관점으로 보시면 되고 예전에 어떤 게 있었냐면 저는 이때 비트코인하고 이더리움 투자를 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더리움이 0.25까지 올라간 적이 있어요. 무슨 의미냐면 비트코인 그러니까 비트코인 사토시 마켓 기준에서 1 비트코인 해서 0.25면 거의 4분의 1 수준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 지금 비트코인 가격의 이더리움이 4분의 1까지 올라간 적이 있었어요. 이때까지 이렇게까지 이더리움 가격이 많이 올라갔었을 때 많은 사람들은 뭐라고 그랬냐면 비트코인은 끝났다는 얘기를 되게 많이 했었어요. 근데 현재 보세요. 비트코인 가격이 어디로 올라가는지.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향후에 이더리움이 비트코인 시총을 앞질를 날이 오기는 올 수도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시총 얘기하는 거예요. 개별적인 가격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근데 그런 일이 있더라고 하더라도 엎치락 뒤치락 하긴 하겠지만 결국엔 전체 시장을 키워주기 위해선 비트코인부터 먼저 ETF가 승인이 나고 비트코인부터 시총이 엄청나게 불려 나가져야 돼요. 좀 그런 관점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우크라이나 사태에 관해서 이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우크라이나 젤렌스키인가 그분이 우크라이나 대통령인데 뭐라고 이제 말을 던지는 미국에다 이제 질문 하나 던져요. 그러니까 러시아에서 우크라이나 공격한다는 뭐 전쟁을 시작하겠다는 증거가 있냐라고 오히려 반문을 던지더라고요. 오늘 새벽에.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16일 날부터 전쟁이 있을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오히려 우크라이나에서는 지금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너네 불안감만 조성하는 거 아니야? 증거 있어? 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이든 행정부에서 이번 우크라이나 사태를 통해서 뭐 본인이 원하는 게 있겠죠. 지금 바이든 지지율이 엄청나게 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뭐 정치적인 어떤 쇼를 하는 건지 그건 모르겠지만 시장을 뭐 억눌러 가지고 개미들 뒤통수를 털기 위한 하나의 뭐 단서를 만들기 위한 건지 모르겠지만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소가 전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것도 결국에는 뭐 그리고 거기다가 뭐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뭐 이번에 뭐 만약에 러시아에서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 너네들 뭐 알아서 해라 재정적으로. 근데 자급자족할 수 있는 몇 개 안 되는 나라 중에 대표적인 나라가 미국 말고 사실 러시아예요. 러시아도 마찬가지로 에너지, 곡물 자원, 전체적인 게 다 거기다가 또 중국도 배후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다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스위프트에서 배제시킨다는 얘기가 말이 안 되는 게 SPFS인가 하는 그걸 통해서 이미 유럽하고 다 연결을 시켜놨기 때문에 그것도 다 의미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냥 정치 쇼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거는 비트코인 마켓이거든요. 그러니까 비트코인 사토시 마켓인데 라이트코인에 관해서 돈 알트가 한마디 하더라고요. 이만큼까지 지금 떨어져 있다. 근데 라이트코인을 대표적으로 해서 그냥 보여드리는 거지, 나머지 다른 코인들, 알트코인들 있죠. 다 아마 비등비등 할 거예요. 지금 여기에. 근데 여기서 더 많이 폭락할 거라고 손절하고 나가실 건가요? 지금 거의 뭐 이게 2014년도부터 해가지고 지금까지 2022년까지 거의 바닥이에요, 바닥. 라이트코인 가격이. 그러니까 다른 알트코인들도 거의 다 비등비등하다. 지금 여기서 손절하고 나갈 땐 절대로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이 소송에 관련해서 뭐 불공정 뭐 어떤 뭐가 무슨 뭐 법안에 관해서 뭔가 있는데, 이 문서에 관해서 제출하는 게 원래 17일까지였는데 이게 24일까지 연장이 됐고, 또 하나 중요한 게 XRP 디스커버리, 세과의 소송에 먼저 사전 뭐 법안 심사인가 하는 어떤 그게 있는데, 디스커버리가 26일 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뭐 XRP 가격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 같은데, 결국에 이 소송도 결국에 끝날 거예요. 제가 이제 진짜 장기적으로 보는 건 올 여름까지, 아무리 늦어봐야. 그러니까 지금 사실 2월 달이니까 얼마 남지도 않았어요. 3년을 기다렸는데, 3년보다 더 오래 기다리신 분들도 아마 있으실 텐데, 그러니까 마지막 휘날레를 해야죠. 긍정적으로. 뭐 지금 못 버티는 건 제가 보기에는 말도 안 된다. 인생에 아마 마지막 후회를 하실 일이 분명히 생길 거고, 어쨌건 결론적으로 XRP를 만약에 미국에서 죽인다면 별로 썩 좋을 게 없어요. 디지털 달러를 위해서 XRP를 키워줘야 되고, 전 세계 중앙은행들은 XRP하고 이미 연결돼 있기 때문에 저는 그들이 깊숙하게 관련돼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인플레이션에 관해서 저도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 어저께 진짜 좋은 댓글을 적어주셔가지고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려고요. 가끔 참고용으로 영상 찾아보는데 앞으로의 일은 모르니까 금리 인상이 매운맛이냐 순한 맛이냐는 차치하고라도 디플레이션은 사실상 요즘 같은 세상엔 불가능하죠. 회사에서 생산하는 물건은 매해마다 비싸지고 있어서 장기적인 물가 하락을 누군가가 인위적으로 만들 수도 없고요. 그리고 디플레이션은 대체로 단순히 생산과 수요의 관계에서만 일어나는 게 일반적이라서 실제 경제에서 일어날 일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1차 세계대전 이후에 땅 먹어놓고 무작정 생산해서 팔아제끼는 시스템이 아니라 지금은 환경 문제도 그렇고 재고가 쌓이면 회사에서도 적자인지라 어느 정도 수요에 맞는 마케팅이나 생산을 해냅니다. 실제로 디플레이션이 생길 일은 전무하다고 봐도 돼요. 그래서 찰리님이 말씀하신 스태그플레이션이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상황을 말씀드린 거예요. 경기 하락과 인플레이션이 동시에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이죠. 경기 하락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금리 인상을 과격하게 못한다라고 제가 말씀드리죠. 근데 저하고 견해를 비슷하게, 그러니까 해서 하시는 분들도 있고, 다르게 금리 인상한다고 했는데 왜 자꾸 고집부리냐라고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본인들 소신대로 하세요. 금리 인상되면 이 시장 망할 거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냥 지금 선에서 현금화 하시고 모든 투자를 그냥 정리하시면 되고, 저같이 그냥 뭐 인플레이션, 그러니까 설상 금리 한다고 하더라도 시장에 그렇게 큰 영향을 못 미친다라고 보실 분들은 그냥 지속적으로 투자를 하시면 전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블랙록 보고서에서도 저하고 똑같은 견해를 얘기했었던 거를 제가 영상에서 말씀드린 적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빈부격차는 점점 커지는데, 데이터 쪼가리 하나만 가지고 물가가 너무 올랐으니 금리 올려서 물가 잡읍시다 하게 되면 잘 사는 부자들 몇몇을 제외하고 나머지 78%의, 그러니까 70에서 80%의 인구들은 금리에 치여서 돈을 안 쓰고
하려는 심리가 강해지니 경제가 더 안 좋아지게 되거든요. 얼마 전에 미국 소비자 심리 지표가 나왔죠. 엄청나게 하락했어요. 그걸 연준에서 고려할 거예요, 분명히. 많은 경제 학자분들이 금리를 올리면 물가가 잡힌다고들 이야기하시는데 사실 저는 잘 모르겠네요. 단지 소비 심리가 위축될 뿐이지 금리 인상이 만병통치약처럼 취급받는 게 과연 정답인가요? 라고 댓글을 귀하게 적어주셨어요. 예, 감사드리고 15일 날이죠. 오늘 14일 날인데 15일 날 자, 오후에 10시 반이죠. 예, 여기 미국 생산자 물가 지수 이게 인플레이션율하고 사실 예, 관계가 있거든요. 이게 발표가 되고 16일 날 또 중요한 게 나와요. 중국의 생산자 물가 지수 전년 대비 얼마만큼이냐. 그리고 중국 소비자 물가 지수 이게 다 사실 연결이 돼 있거든요. 미국 인플레이션하고. 그래서 이것도 아마 중요시하게 보셔야 될 거예요. 15일 날, 16일 날, 자, 이런 거 지표 나오는 거, 특히나 16일 날 미국 소매 판매 전월 대비해서 과연 어떻게 나오냐. 이런 것도 다 이제 연준에서 3월 15일 날, 16일 날 회의를 거쳐서 17일 날 발표되는 거에 아마 많이 아마 다 반영이 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섣부른 판단으로 금리 인상이 과격하게 된다라고 그냥 우울하게만 그냥 폭락장이 올 거라고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좀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정치 쇼에 관해서 저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전 뭐 긍정적으로 언제나 말씀드리지만 3년간의 하락장을 버티면서도 저는 크립토 시장이 죽지 않을 거다. 결국엔 엄청난 상승이 줄 거다라고 생각을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뭐 이게 지금 현재 뭐 장세가 대수롭나요? 대수롭지 않아요. 이 또한 지나가고 여러분 뭐 버티신 분들 잘 인내하신 분들은 그만큼 아마 크나큰 보상을 받으실 거예요. 오늘도 시청해주신 많은 분들께 고개 숙여 감사를 드리고요. 오늘 하루도 즐거운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